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가 2020년도인데요. 이 재무회계에 대한 이 재경관리사 파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요, 우리 40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무회계 이론에서 6문제 나오고 자산, 부채, 포괄손익계산서, 특수회계 이 파트에서 이렇게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죠? 대충의 볼륨만 이렇게 보시고, 실제로는 합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풀고, 그죠?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강의할 때 좀 말씀드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파트는 바로 재무회계 파트가 됩니다. 재무회계 40문제가 나올 건 아니고요. 40문제. 그죠?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요, 70%가 얼마입니까? 28개를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절대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전산세무 2급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신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현재 가치에 대한 이해 있죠. 이 사채회계처리랄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분들은 꼭 기본기를 잡아가지고 다른데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오늘 첫 시간은 재무회계 이론 파트가 6문제가 나와요. 6문제는 그냥 그냥 공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몇 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무회계 파트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이게 회계가 뭔지에 대한 구분하고 이 정의 이런 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출제가 되니까 우리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회계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회계의 정의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두 개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회계가 뭐냐고 했을 때 회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정보가 뭐냐고 했을 때 얘는 뭐죠? FS가 뭐죠?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정보를 만드는 매개가 뭐냐면 분계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요. 그죠? 분계를 통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보를 원하는 자한테 제공함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보면 이 앞에 뭐가 붙어가 있습니까? 유용하리라는 개념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 그럼 도대체 유용하기 위한 개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뭐냐? 도대체 어떤 개념이 있어야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가 회계가 있는 회계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현대 기업은 주식이라는 주식회사가 기본 모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본을 주식이라는 매개로 해서 표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영자는 주주의 재산을 위임받아가 운용한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다. 본연적인 목적은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많이 들어봤죠, 그죠? 두 번째가 부가적으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를 하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이 정보이용자의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보이용자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와 유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모형은 이렇게 되죠. 이 정보이용자의 전통적인 모형은 3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채권자, 3대 정보이용자죠. 채권자, 투자자, 그 다음에 경영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주주라고 하죠. 그죠? 여기 이제 3대 정보이용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를 위한 있죠. 모형은 바로 재무회계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정보를 만들게 되고요. 경자회계, 우리가 배워야 될 경자회계가 바로 원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회계라고 불리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재무회계하고 원가 관리회계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영자, 그 다음에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고, 관리회계는요, 원가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영자 누구죠? 이 경영자의 회계, 원가 관리회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다수의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어떤 일정한 형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폼을 만들었죠. 그 파트를 우리는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보시면 작성 기준이 뭐예요? 두 개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IFRS는 우리 국제회계 기준이고, 우리가 상장기업의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회계 기준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완적이에요. 보완적이란 말이 뭐냐면 얘는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연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 그죠? 같이 보완적인 요소로 지금 작용하는데요. 우리 재경관리사는 IFRS가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IFRS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 기업의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회계는 뭐냐면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특정한 양식이 없어요. 특정한 양식이 없고 그냥 그 경영자에 맞게끔 그저 정보를 만들어서 경영자가 올바른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있죠. 내부 보고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외부 보고. 얘는 뭐가 될까요? 내부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큰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거는 참고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 법률적 근거가 뭐냐면요. 재무회계 법률적 근거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고입니다. 외감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률이 뭐냐면요. 외부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회사가 만든 회계 정보는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한테 우호적이라고요. 과대 해석하고 그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 정보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있죠. 감사인, 공인회계사를 얘기합니다. 공인회계사가 있죠. 네가 만든 정보가 객관적이 있는지를 좀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외부 감사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작은 기업은 외감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감사법인은 일단은 기본 요건이 작년도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로만 보았을 때 70억 원 이상인 등등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요. 외감 법인이 선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잖아요. 과세 관청에 신고하면 금감원에서 뭡니까? 작년도의 자산 총액을 그죠?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업 보시면 우리 회사는 감사법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정도의 있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법인은요. 그래서 외감법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외감법인은 상장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장기업이 외감기업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죠? 감사 받을 것이고 상장기업은요. IFRS에 의해서 뭡니까?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그저 그때그때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는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가 좀 완벽하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건 발표했다가 그것만 다시 봐서 좀 줄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우리 이론에서 6문제 나오는데 6문제를 다 맞춰야 되니까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 것은 꺾고
맞는 것은 동그라미 하고. 그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 아닌 거 맞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틀린 것이 쉽고요. 맞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잘못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관리에게 경영자의 획이다. 그죠?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문제 은행이 딴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뭡니까? 말 자구를 조금씩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변형 문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기준 개념에서 문제를 패턴화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죠? 이렇게 금액을 바꾼다든지 배열을 바꿔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하나를 정확히 알면 응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원가 관리에게는 내부 보고고 일정한 양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구나. 정해진 양식이 아니구나. 재무에게는 법적 강제력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 보고해야 되니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반면에 관리에게는요. 내부 보고 목적이니까 강제력이 없죠? 맞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2번 이렇게 된다. 그죠?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회계 1급이나 회계 1급이나 전산 세무 2급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70%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새로 배우니까 낯설어서 그런 거지 난이도는 그 정도라고요. 여러분이 안 배운 걸 배워서 그런 거지 난이도의 수준은 그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낯선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낯선 것 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우리 국제회계 기준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무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정보가 모든 정보를, 그죠? 산업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 회계 정보가 보통 화폐 정보잖아요. 그 화폐 정보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죠? 코로나를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추정치가 굉장히, 그죠?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치도 정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추정을 해서라도 정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치는 정보를 만드는 데 있어 반영하지 않는다라면 아니에요. 추정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손충당금, 채권의 위험평가에 추정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원가를 배분할 때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추정해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추정치 얼마나 많아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추계액을 추정해서 뭡니까? 그만큼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다 추정치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왜 추정치를 쓸까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에 맞으니까 그걸 쓴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발생회계가 현금회계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발생주의 회계가 현금주의 회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죠. 근데 여기에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면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할까요? 여기 볼게요. 여기. 모든 재무제표는요.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발생주의가 좋긴 좋죠. 현금주의보다 훨씬 더 정보를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모든 재무제표가 발생주의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당연히 그죠. 현금흐름표는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더 우수하지만 모든 재무제표가 다 발생주의에 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가끔 오답이 나오는 거니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국제회계 기준에 있죠. 탄생에 연연하고요. 연역하고 가장 특징 4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가 출제가 잘 돼요. 되게 잘 되는 파트니까 꼭 익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IFRS가 있죠. 왜 탄생했는지 연역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전에는요, 국가 간의 회계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달랐다는 말은 내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미국에 투자한, 미국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랑 틀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와 맞는 방법으로 이거를 번역하는 비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로 그걸 의사결정했다는 그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어렵지 않냐? 회계 번역 비용이 드니까, 이거를 뭐야? 전 세계가 똑같은 원칙에 따라 뭐야? 하나의 기준에 따라 만들면 회계 비용이 안 들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80년대에 마구 들었다 이거죠. 근데 80년대, 90년대 경제를 좌우했던 데가 뭐냐면, 미국이, 일본이었지만, 일본은 미국 나라장이니까 걔들은 개념 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그런 운동에 동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유야무야되고 계속 이런 행태로 흘러왔던 거예요. 그런데 뭐야, 더 이상,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뭐야, 이런 더 이상을 미루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국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하자는 미국이 참여하니까 그게 이제 활발화된 거예요. 그 D-Day를 언제 잡았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잡았어요. 2011년도부터는 뭡니까? 상장기업은 무조건 뭐예요? 일반 기업의 기준 말고 국제회계 기준을 쓰자라고 의무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규칙주의가 아니에요. 규칙은 뭐냐면 너 일일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뭐야? 일일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뭡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유치원까지 다 보내주는 게 규칙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 규칙 지켜야 돼.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전 나라의 사람들이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일일이 하나의 규칙을 정하면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주의가 아니고 뭐야? 원칙주의다. 대원칙만 정할 거다. 그죠? 대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에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그죠? 네가 필요하면 요거에서 약간 수정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붙어요. 앞에다가 원래는 K라고 붙인대요. 그래서 한국채택 국세계 기준. 만약에 J라고 붙이면요, 일본 채택 뭡니까?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은 요거부터 압니다. 규칙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원칙주의라는 거.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재량권을.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으면요, 국제회계 기준과 먼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부의 요체라고 불리는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가 원칙이 아니에요. 개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가 아니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는 연결 실체를 묶어서 뭡니까? 하나로 그저 공시하는 게 일반적인 기본 재무제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고 연결이죠. 종속기업이라 연결해서 하나의 실체로 표현하는 거, 연결 재무제표가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공시의 강화는 뭐냐면 이 정보 이용자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공시라는 말은 여기에 주변 얘기 있잖아요. 특히 특수관계자의 존재, 거래뿐만 아니라 뭐야, 특수관계자의 여러 가지 존재 유무,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고 주주는 얼마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관계하고 뭔가 유관되는 그런 정보를 공시를 강화하자.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거에 따라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면 공시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죠? 그럼 필요하지 않다면 공시를, 그죠? 모든 정보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네 번째가 됩니다. 우리 직접적인 회계 기준과 연관되어지는 이 개념이 바로 네 번째라고 보면 돼요. 네 번째. 자, 공정가치의 확대 이렇게 됩니다. 현대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자산부채를 공정가치에 근접해서 보고할 건지 이 개념 하에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그죠,
이 자원의 흐름을 뭐라고 합니까? 수익과 비용으로 보는 사고를 가져요. 즉 이 말은 자산과 수익과 비용을 측정해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에게는 뭐예요? 자산과 부채를 측정해서 거기에 따른 변화되는 자원의 변화 있죠. 그걸 수익과 비용이라고 보는 사고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회계 기준에서 수익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수익의 정의는 우리 경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매 활동에 따라 유입되는 현금 자산의 증가에 따라 뭡니까? 그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에 따라 뭐예요? 자산의 증가 혹은 뭡니까? 부채의 감소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수익의 정의가 그렇다고요. 수익은 뭐예요?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액이라고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비용의 증가는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고가 바로 뭐예요? 수익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변화를 자원의 흐름을 수익과 비용으로 보겠다. 흔적을. 이렇게 보는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확대시켜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하면 뭐예요? 공정가치로 접근할 거냐가 굉장히 큰 회계 정보를 만드는 화두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일반 기업 회주는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었어요. 공정가치라는 개념을. 하지만 IFRS는요, 그게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계 정보를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가치 변동을 어떻게 하면 정보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부분, 예전에도 일반 기업 회준에도 언급했지만 재평가랄지, 손상이랄지, 그죠?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평가에 관한 공정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이 마구마구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뭘까요? 첫 번째가 IFRS는요, 원칙주의라고요. 규칙주의 아니에요. 그 다음에